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현지 시각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제 화상협의를 열어 최종 의제를 점검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어제 저녁 화상협의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성공적 회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간 빈틈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재하며 이는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영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영내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미국이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로 몰고 있다면서 무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강 국방상은 현지 시각 15일 열린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북한 대사관 국방부장관이 대독한 연설을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따라 북한의 자주적 발전과 안보 이익을 침해해온 미국이 동북아를 핵전쟁 발발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올해 초부터 핵 추진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 핵 항공모함 전단 등 핵 전략 핵수단을 한국에 배치하고 우리와의 전면전을 상정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연이어 실시했다면서 규모와 강도, 기간 등에서 전례 없는 훈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운동가로 위장해 패륜적 공작을 일삼는다며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보편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과거사 언급은 없었는데 대신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후방 기지가 북한의 남침을 막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단호한 의지와 미래 비전을 보였다고 치켜 세웠지만 야당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 같았다고 혹평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호평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번 주에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진일보한 성과를 기대한다며 일본을 새 안보 파트너로 거듭 천명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선열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번영하는 대한민국, 자유, 인권,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야당을 향해선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트집을 잡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면 민주당은 경축사는 없고 극우 유튜버의 독백만 있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동북아 긴장 고조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일본 입장만 강변하는 대통령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특히 반국가 세력 언급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됩니다. 경축식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경축사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각자 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넣는 사회에선 어렵게 되찾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광복절 SNS 메시지로 정부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화에 헌신한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했다며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북한이 지난달에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보도를 통해 킹 이병이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끼고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에 의하면 킹 이병 본인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군 내에서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으로 월북 결심을 했다는 자백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를 불러 파행 사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애초 합의한 대로 폭우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회의는 여당 불참으로 파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오늘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엽니다. 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공정위 조사 실무자들로부터 직권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끄는 당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도 11번째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민주노총의 근로자 복지관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8월 임시국회 현안 등을 논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 자유 발언 등을 통해 혁신안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김은경 혁신위는 대의원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 확대 시도라며 반대하는 의견과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네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 낼 진술서를 SNS에 미리 공개하며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특혜 조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성남시장이던 2015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한 데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 식품연구원의 요구가 있었다며 요구나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날짜를 열거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인 배경에도 식품연구원 요구가 있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계획과 달리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시가 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의무가 없을 뿐더러 공사는 참여 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단 1원의 사익도 취하지 않고 성남시가 1,000억여 원을 환수했다고 했는데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의 연관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성남시 공무원 조사를 통해 의혹이 충분히 확인됐고 범행 동기도 명확하다는 입장입니다.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가 분양이익 3천억 원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 디벨로퍼는 배당이익 700억 원을 챙긴 것이 이 대표 관여 없인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실제 정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이 추진될 당시 김인섭 씨와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해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빠진 경위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배임 액수도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사드 사태로 막힌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하면서 이 대표 관광지인 서울 명동의 분위기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관광객, 유커들이 찾는 명동거리의 상인들과 관련 업계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명동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대형 면세점입니다. 평일이지만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에 종업원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면세점 곳곳에 붙은 중국어 안내문이 보여주듯 이곳 매출의 80% 이상은 중국인 관광객, 유커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都有吧，什么都想买。觉得韩国的烤肉很好吃，而且我喜欢韩国小姐姐的穿搭，我喜欢看她们的穿搭，会经常来。我比较喜欢韩国。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한 뒤 명동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 무려 6년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은 터라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명동 거리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유커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인기 상품인 화장품과 의류 판매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중국 관광객분들은 좀 꾸준하게 계속 오시긴 하는데 어쨌든 풀렸으니까 훨씬 더 많이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중국인 담당분들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되게 밀착으로 같이 판매하시거든요.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계도 한껏 들떴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예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중국 관광객을 위한 통역 직원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고객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 가능한 세일즈 매니저를 발령을 내서 앞으로 중국 거래소를 이제 모객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여행업계도 전용 상담센터부터 특별 관광 상품까지 마련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환영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도 중국 소비자가 잘 이렇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물건 사는 대로 유인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29일과 10월 1일은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로 길게는 열흘간의 대목이 이어질 거란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유커들의 단체 방안이 위축됐던 국내 경기 반전을 이끌 한 방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상반기 흑자를 기록했던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계산에 한창입니다.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작게 집계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로 완전히 잠겨버린 거리. 차들도 바퀴까지 차오른 물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미 한쪽에선 흰색 차량 한 대가 견인차에 끌려 이동 중입니다. 갑자기 물이 들여다니까 어떻게 손 써볼 일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119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처럼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전국적으로 500대 가량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흰남노가 하루 만에 6천 건에 육박하는 침수 피해를 불러온 것에 비하면 작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선 당장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적어졌지만 속내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다름 아닌 손해율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80%로 보는데 올해 1분기 3조 원에 달하는 실적을 거둔 중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70%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태풍 피해 규모가 낮게 집계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가 태풍 가능성과 겨울철 급증하는 자동차 사고까지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연재해 피해는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올해 손해율이 높은 이유 중에 코로나19의 제한이 풀린 거 효과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에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관련 논의를 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연말까지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연일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보험료 추가 인하 압박에 나선 만큼 손해보험사들의 눈치 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농협 상호금융이 오늘부터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농협 상호금융 측은 우수 고객이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주던 것을 오늘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농협 고객이 다른 은행에 자동이체를 할 때 수수료가 한 건당 최대 300원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출근 시간대 전체 26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시스템운영센터에 따르면 현재 시각 15일 오전 8시 반쯤 국가연동시스템의 운영 네트워크에서 고장이 발생해 국가 전기 시스템이 10분 만에 에너지의 25.9%를 잃었습니다. 국가시스템운영센터는 이로 인해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 에너지 공급이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CNN 브라질, 지원 등 현지 언론은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도 정전이 보고됐으며 호라이마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브라질의 모든 주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인데요. 어제가 78주년 광복절이었죠. 이 사진 보니까 해외 모습 같은데 광복절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나 봐요? 맞습니다. 네. 이 왼쪽 사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은 뉴욕 월스트리트의 모습인데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황소상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태극기가 내걸렸습니다. 한인들이 미국 문화와 금융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면서 매년 광복절마다 이렇게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 행사에는 뉴욕시장도 처음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시죠.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 경기장의 모습인데요. 광복절을 기념해서 현지 교민들과 함께 즐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야구장 앞에서는 사물놀이 공연도 펼쳐졌다고 하고요. 또 공수 교대 시간에는 K-팝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네, 자 해외에서 이런 그 기념 행사가 열린 게 참 보기 좋은데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우리가 창밖에 태극기를 많이 걸곤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내용을 보면 작년에 진행된 한 조사에서 1년 내에 국경일에 태극기를 건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태극기를 개양한 경험 비율이 적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복절 등 국경일의 의미를 완전히 잊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SNS 등을 통해서 태극기를 내걸고 있었는데요. 태극기 사진과 함께 관련된 글을 올리는가 하면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태극기 스티커를 함께 달기도 했습니다. SNS에 태극기를 개양하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815원씩 기부해주는 캠페인도 열렸는데요. 6만 명 넘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또 새로운 방식으로 광복절을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7일 이상 폭염 때에는 사망률이 9% 넘게 증가를 한다. 지금도 사실 뭐 입추가 지났지만 폭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환경 교란을 넘어서 인간 건강에 치명상을 입힐 위험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자료가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확대되는 그래프를 보면요. 이 위쪽 연도별 폭염 일수와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자 수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가장 더웠다고 할 수 있는 2018년에 사망자 수가 폭증하고 있었고요. 비교적 폭염 일수가 적은 연도에는 사망자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그 그래프 아래에는요. 또 기후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는 질환의 환자 수 추이도 지금 나와 있는데 우울증이나 지금 장티푸스도 좀 포함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 기후변화는 온열 질환뿐 아니고요. 심혈관계, 호흡기계, 그리고 신경정신계 등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후 우울증이라는 말도 쓰죠.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무기력증, 또 다음 재해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 등이 전신 건강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하고 또 이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면 감염병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환자 수 역시도 폭염 일수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기후 우울증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인간이 자연재해 앞에 정말 무기력한 존재구나라는 걸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인데요. 영어 선행학습을 위해서 요즘 비인가 국제학교 보내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인터내셔널 스쿨 또는 땡땡땡 캠퍼스와 같이 표기해서 마치 학교처럼 운영되는 비인가 국제학교. 과거에는 해외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때 찾는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영어로 다 진행이 되고 또 선행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하나의 입시 루트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교습비가 2천만 원을 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공교육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비인가 국제학교로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인가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인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교복도 만들어서 입고 담임제도 운영하고 또 동아리도 만들어서 마치 인가받은 학교와 비슷한 행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 비인가 국제학교들은 강사진에 대한 정보도 추상적으로만 공개하고요. 또 해당 건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지 검사도 받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공교육박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작 교육당국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시설들이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처벌 규정도 약하고 적극적인 단속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공교육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긴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교육부 관계자의 고백이 참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인데요. 지금 사진 보니까 청소년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또 기사 제목을 보니까 기후소송에서 이겼다라는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20년이었는데요. 미국의 만 5세부터 18세까지 구성된 원고 16명은 몬태나주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몬태나주는 산불이나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주 정부가 화석연료 관련 사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자 이에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실제 재판까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사진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미래 세대가 승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 정책이 기후 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재판부는 주 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현재 몬태나주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환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과연 향후 유사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자신들이 살아갈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참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앞선 세대가 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중 무휴 로봇 택시를 운행해도 된다 이런 허가가 나왔는데 하루 만에 사고를 쳤다고요? 맞습니다. 네. 기존에는 운행 시간대나 구역을 정해서 운영을 하거나 보조 운전자가 탔을 때만 유료 승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런 제한을 모두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11일부터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이른바 로봇 택시의 운행이 시작됐는데요. 갑자기 10대가 이유 없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근에 정체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안에 타고 있었다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운전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로봇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세계 최초 연중무휴 로봇택시가 달리는 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 삼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택시는 요금이 일반 택시나 우버보다도 저렴하고요. 또 팁을 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기존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거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무인 택시는 승객을 골라 태우지 않고 또 길게 봤을 때에는 사고 확률도 더 줄어들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 무인 기기에 대한 리스크가 현실화한 그런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골프를 치다가 단 한 번의 샷으로 홀컵에 공을 넣는 이른바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금을 준다는 보험 성격의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홀인원에 성공했는데도 축하금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계약한 업체와는 연락이 끊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식 보험사가 아닌 업체가 출시한 유사 상품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연회비 30만 원을 내고 골프 관련 업체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홀인원을 하면 스크린 골프장에선 300만 원, 실제 골프장에선 2,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받는 게 회원 혜택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A씨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임 중에서는 홀인원에서 몇백을 받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술도 사주고 또 이제 저한테 골프 가졌던 몇 분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인 선물도 다 해드렸고.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 한 달 안에 축하금을 주겠다던 업체는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앞에 밀린 사람이 많다는 구실을 댔습니다. 지난 6월 이후로는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걸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필드에서 홀인원에 성공해놓고 2천만 원이 넘는 축하금을 넉 달째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고. 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70여 명. 받지 못한 금액은 최소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도 업체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도 걸고 직접 찾아도 갔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보상받을 길도 마땅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허가받은 보험사가 아니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도 제재하거나 강제로 지급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품이 보험사에서도 여러 출시되는 가운데 가입하기에 앞서 허가받은 업체인지 금융당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인가받은 보험업체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 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꼼꼼히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과거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 씨와 문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SUV가 신호 대기하던 또 다른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가 앞에 있던 택시까지 추돌하면서 A씨를 비롯해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3km가량 역주행하며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 허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 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오찰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12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가 모두 탔습니다. 또 화재 진압을 위해 교통을 통제하면서 일부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바퀴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 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채무조정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이 대출 규모와 함께 부실 위험도 커지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채무조정이라는 제도는 그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요.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을 감면해 준다든지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3만 8천 명이었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9만 2천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만에 작년 전체 신청자의 70%에 달하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발생을 한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요. 채무를 변제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94.1개월이었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5개월로 100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8.4년에 달하는 기간에 걸쳐서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할 점은요,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신속채무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요, 앞으로 연체가 우려되거나 아니면 연체가 된 지 1개월 미만인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만기를 늘려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신속채무조정 대상자도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2만 1,000명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작년 신청자인 2만 2천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속 채무 조정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고금리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채무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채무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갚고 있던 성실 상환자들도 그 성실 상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액 대출 신청자 수도 2018년 2만 2천 명에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체율조차 2018년 6.7%에서 최근에 10% 이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중국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7월 경제 지표가 또 전망치를 밑돌았는데 소비, 투자, 수출 같은 그 주요 경제 지표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소맥 판매라는 것은 국내 그 소비 지출을 말해서 내수, 중국의 내수 경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소맥 판매 같은 경우는 2.5% 전년 대비 증가를 했으나요? 이것은 시장 전망치인 4.5%보다 2%포인트나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이라는 것은 제조업의 경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 산업 생산 역시 3.7% 전년 대비 상승을 했으나 이것도 시장의 전망치인 4.4%보다는 0.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수와 제조업 경기가 동반 침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중 갈등 와중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역시 수출까지 모두 부진해서 중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사실 수출하고 내수 소비,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 산업이었는데요. 부동산 개발 업체도 민간 기업 중에 2위인 그 비두이위안이 지금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는 디폴트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가 되는 이런 삼중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그 중국 경제를 가늠할 수 있었던 그 청년 실업률 지표. 그러니까 지난 6월까지는 공개가 됐는데 7월 지표가 지금 비공개 처리가 됐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공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으로는 사실은 그 청년 실업률을 계산할 때요, 이 16세에서 2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는데 이들 중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서 이것을 연구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지금 발표를 안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지난 6월에 청년 실업률이 무려 21.3%로 사상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7월에는요, 7월부터 8월 사이에 중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58만 명의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달에 있었던 사상 최고치 21.3%보다 훨씬 상회하는 청년 실업률이 발표돼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니까 갑자기 비공개를 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이 청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46.5%에 육박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부모한테 의존하는 캥거루족, 아니면 부모는 일을 하고 자녀는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전업 자녀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렇게 경제 지표도 둔화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중국 중앙은행이 이제 돈풀기에 나섰는데 단기 정책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위기가 다른 부동산 위기를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금융권 전반에 좀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 금리를 갖다가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근 3달 사이에 금리를 2차례나 인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격적으로 단기 정책 금리를 갖다가 0.1%포인트 인하했을 뿐만 아니라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 또 0.1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는 중국의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한테 단기 자금을 대출해 줄 때 받는 이자율로서요. 이것은 21일에 발표 예정인 중국의 기준금리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일에 중국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게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이것이 유발하는
중국 경제 침체 상황이 지금 시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디폴트 우려는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소위 리만 브로더스 사태를 연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중국 경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 중국 경제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앞으로 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 효과가 어떨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예, 이 파급 효과 중국은 미국처럼 대규모 개방 경제라고 해서요. 중국의 정책 결정이나 뭐 상황 변화가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IMF에서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요. 향후 5년간 중국이 세계 GDP 성장에 무려 22.6%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냐면 미국의 기여도는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11.3%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미국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국의 지금 경기가 침체 우려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향후 5년간 세계 경기 역시 침체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인데 지금 수출의 19.5%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 수출이 침체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대중 수출입니다. 반도체 수출을.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도 불투명해지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게 되면 다른 나라로의 수출 역시 지금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예상한 상저하고 전망이 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해외 증시도 좀 보면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 이것도 중국 경기 침체에 영향을 좀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하고요. 또 다른 것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금 JP 모건 같은 미국의 최대 규모의 은행 포함해서 여러 은행들의 그 신용 등급을 내릴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피치에 따르면 지금 은행 업권의 영업 환경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부실화된 채권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산업의 전반적으로 영업 환경이 안 좋아서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서 은행주 위주로도 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요. 지금 중국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가지고 수요 둔화가 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국제 유가도 지난밤에 뭐 WTIU 같은 경우는 1.8%, 브렌트유는 1.33%, 우리가 주로 수입을 하는 두바이유도 역시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국제유가 하락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좀 가닥을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제는 하락을 했지만요. 국제 유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을 흑해에 있는 석유 수출량을 공격하는 등 원유 공급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여행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항공유와 휘발유 위주로 수요가 증가를 해서 국제 원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요. 우리나라의 휘발유나 석유 가격도 상승을 했는데 14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리터당 무려 1,724.3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초만 해도 1,500원대였는데요. 무려 8.5%는 상승을 한 결과를 얻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그 세수 부족 현상이 심하거든요. 상반기만 해도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9조 7천억 원이나 감소를 했고 이 중에 7천억 원은 사실은 유류세 인하로 인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수 감소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지금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세수 감소도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갖다가 뭐 2개월 내지 3개월까지만 지속하고 다시 상황을 보겠다는 안하고 아니면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25% 인하했고요.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의 인하 폭을 25%까지로 줄이는 방안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 강세가 계속되는 이상 정부의 고민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미일 정상회의는 삼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회담이며 이번에 강력한 안보 강화 조치가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삼국 공조를 견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했습니다. On Friday, President Biden will host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n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at Camp David to mark what we believe is a new era in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our countries. 이번 회담은 기후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핵심 동맹이고 삼각 공조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오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apan and South Korea are core allies, not just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블링컨 장관은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따로 열리는 것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배적인 회담 의제 없이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경제 안보를 포함해 안보에 할애될 것이며 삼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취할 강력한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도 결과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력히 견제했습니다. 中方反对有关国家拼凑各种小圈子，反对加剧对立、损害他国战略安全的做法。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도발이나 긴장 고조 행위로 볼 어떤 이유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조화와 조문을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방침에도 빈소에는 정치권 등 각계 인사의 발길이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가슴엔 상주 리본을 단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국정 공백을 우려해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른다며 조문을 최대한 사양하겠다고 밝혔지만 각계 인사의 추모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윤기중 교수님께서 평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많이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소천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대치전선을 이어가는 여야도 정쟁을 잠시 멈추고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빈소 마감 즈음까지 자리를 지켰고 이 대선 캠프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한 장제원 의원 등 개별 의원 차원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이낙연 전 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위로 말씀 전하셨는지요? 네, 많이 통하시겠다고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러셨습니다. 조용한 장례의 기조에 맞춰 정부 측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조문을 최소화한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조화를 보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니 슬픔이 클 거라며 너무 상심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위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빈소를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도 조화로 조의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례 둘째 날인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실로 출근해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을 진행하고 오후에 빈소로 복귀해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홍콩이 올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인구가 3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중반까지 인구가 15만 2천 명이 증가해 약 749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해외에 머물던 주민들이 홍콩으로 돌아왔고 중국 본토인과 외국인이 각종 비자 정책을 통해 홍콩에 들어왔다며 올해 상반기 홍콩 주민의 대규모 순유입이 기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선 겁니다. 미국 ABC 뉴스는 현지 시각 14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는 미국 국민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학자금 대출은 탕감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15일 서부 국경 지역인 볼린과 르비우 등 우크라이나 후방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스웨덴 기업 직원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북부에서 폴란드와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볼린주의 주도 루츠크에서는 여러 기업이 밤새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세계 최대 베어링 제조사인 스웨덴 기업 SKF의 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거장 장욱진 작가의 기념비적인 첫 가족 그림 가족이 약 60년 만에 일본에서 환수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약 6개월간 각고의 환수 노력 끝에 장욱진 작가의 1955년작 가족을 찾아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963년 반도화랑에서 열린 장욱진 첫 개인전에서 일본인 개인 소장가에게 판매된 뒤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가족이 환수돼 다음 달 14일 덕수궁에서 열릴 장욱진 회고전에서 첫 공개된다고 미술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 홈런 선두 한화의 노시환이 NC와의 경기에서 시즌 28호 홈런을 터뜨려 이 부문 2위 SSG의 최정을 7개 차로 따돌리고 1위를 달렸습니다. 한화는 노시환이 NC의 새 외국인 투수 테너 털리를 상대로 선제 솔로 홈런을 뽑아냈지만 12회 연장 혈투 끝에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쿠에바스와 알칸타라가 투수전을 벌인 잠실 경기에서는 8회 김민혁이 결승 3루타를 쳐낸 KT가 두산을 1대0으로 두르고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김혜성이 만루 홈런 포함 4안타 5타점으로 활약한 키움은 기아를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고 원태인이 시즌 5승째를 챙긴 삼성은 선두 LG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속초 25도 등으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중부와 전북에 5에서 40mm, 영남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 가능성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폭염특보 속에 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7호 태풍 라는 어제 오전 일본 오사카 부근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했습니다. 현재 동해상으로 진출한 태풍은 모레 새벽 삿포로 북쪽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